자, 안녕하세요. 오늘 있었던 2022년 국가직 9급 행정학 개론 해설하겠습니다. 가책형이고 시험 쉬웠죠?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점, 95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문제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해설 들을 때는 이제 첨부 파일로 올라가 있는 요 자료 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번 보시면 직업공무원 제도 특징 옳지 않은 것. 직업공무원 제도는 젊고 유능한 인재가 평생의 직업으로서 공직에서 근무하는 제도. 그럼 젊고 유능한 인재가 평생의 직업으로 장기간 근무하기 위해서 폐쇄형 임용 계급제 구조, 그리고 일반 능력가주의,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교육훈련, 그리고 각종 보수, 연금 제도인데, 보수는 젊고 유능한 인재가 계급제 구조에서 여러 분야를 수행하려면은 수행하는 직무와 보수가 연계되게 되면 다 돈 많이 받는 일만 하려고 하겠지. 그럼 계급제 내에서 수평적인 이동을 하려면은 생기유지 기준으로 생활급. 그래서 1번 답은 1번 되겠네요. 직무급은 직위분류제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생활급 체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 장기간 근무하면서 시대 변화에 따라갈 수 있게 교육훈련 능력 발전, 폐쇄형 신분보장. 우리 이제 진도별 문제풀이가 제가 5.0 수업이 1, 2월 동안 8주 동안 단원별로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유사한 문제 있는 걸 제가 좀 찾기 쉬워가지고 보니까 2월 9일 날 이렇게 직업공무원제 특징 해가지고 풀어봤던 거 내용 그대로 되고, 이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번도 우리 훨씬 어렵게 공부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책 유형에 대해서 각 정책 유형별 특징이나 사례, 그래가지고 1번에 있는 추출 정책은 정부가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성금, 모금 같은 정책의 내용들. 2번에 있는 구성정책은 국가기관 구성하는 것. 3번에 있는 분배정책은 SOC 건설처럼 정부가 특정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분배, 나누어주는 정책. 그리고 4번, 국가에 대한 충성심 확보를 위해서 또는 국민들의 자긍심 제고를 위해서 어떤 상징물을 동원하는 상징정책을 봤는데, 인적, 물적 자원을 부담시킨다. 그 말은 국민들에게 뭔가 자원을 뽑아가는 거죠. 그죠? 자원 뽑아 쓰는 거니까 추출정책. 그래서 우리는 훨씬 이런 사례들, 제가 이제 거기 넣어놓은 이제 유사 문제 보게 되면 1월 26일에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가 10초 1번에서 니은번에 보면 조세부가 성금, 모금 이런 것들이 뭐다? 추출정책이다 하면서 이제 우리는 추출정책의 사례를 봤었었는데 문제 너무 쉽게 그냥 개념만 찾고 끝나버렸죠. 3번 가보겠습니다. 주기분류제 개념은, 이건 제일 최근에 제가 시험 직전에 지난 8년 동안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했던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기출 빈도별로 우선순위 특강했었는데, 그때 1회 때 첫날에 바로 했던 게 주기분류제 개념 문제죠. 이번에 보시면 직급은 어느 직렬 내 계급이니까 사회복지직의 7급, 세무직의 8급 하는 식으로 어느 직렬 내 계급. 그러면 많이 했던 거잖아. 직무에 성질별로 칸막이를 쳐서 자동차 생산 공장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영업 대리점이 할 일, 여기서 여기까지가 생산 공장이 할 일 분업하듯이 위에 사리로 크게 선을 그어내리면 직무 성질에 따라서 행정 직군, 기술 직군하는 직렬들의 직군이 제일 큰 카테고리. 행정 직렬 안에서 다시 선을 그어 내려서 여기까지가 행정 직렬, 여기까지가 세무 직렬 하게 되면 행정 직렬 안에 A, B, C 업무가 있더라, 세무 직렬 안에 X, Y, Z가 있더라 하게 되면 A, B, C는 같은 종류 일이니까 칸막이 딱 쳐서 분업했을 때 같은 줄에 들어와 있는 거고, XYZ는 같은 종류 일이니까 분업화 딱 했을 때 칸막이 안에 세무직 직렬 들어가는 거니까 직렬이라고 하게 되면 같은 종류 일이면서 일의 레벨은 서로 다른 일을 다 모아놓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직렬 내에서 우리가 직무 평가를 통해 레벨을 구분하게 되면 B는 A보다 쉬워서 같은 보수 지급하면 안 되겠다, 레벨 구분하자. 이 선 위로 천장에서 바닥까지 1급. B는 C보다 어려워서 같은 보수 지급하면 안 되겠다, 선 그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2급 하게 되면 직무 평가를 해봤더니
행정직의 1급, 행정직의 2급, 행정직의 3급 나오는데 A, B, C가 다 행정직렬이니까 직렬은 같은 종류 일이면서 이래 곤란도, 난이도, 책임도 이래 레벨은 서로 다른 일을 다 모으면 직렬. 그럼 이제 여기 있는 B하고 K는 같은 종류 일이면서 같은 레벨의 일을 하게 되면 직무의 종류도 같고 곤란도, 책임도까지 다 유사한 요 한 칸을 어느 직렬내 계급, 행정직에 2급하는 게 직급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직급은 이래 종류도 같고 그래서 옆에 줄로 안 튕겨나가고 같은 줄에 있으면서 이래 레벨도 같은 일들을 모아놓는 거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 2번에서 직급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면서 동시에 곤란도, 책임도까지 다 유사한 게 직급이 되는 거고 종류는 유사한데 곤란도, 책임도 이래 레벨은 서로 다른 일을 다 모으게 되면 그것은 직렬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직무 등급은 우리가 계급 등급이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에 따라서 동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들의 옆으로 담은 횡적인 군이었는데 그 등급 중에서 이제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외무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4번에 있는 직무등급이고 직무등급도 그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에 따라서 직무급이 확립되죠. 우리 고위공무원단 할 때 이 직무등급 가등급이냐 직무등급 나등급이냐에 따라서 직무급이 다르게 차등 적용되는 거였으니까 4번도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직무등급이 그동안 시험에 잘 안 물어봤었는데 이번에는 보기 지문 들어갔지만 일단 2번이 틀린 거고 직무등급도 그 고위공무원단에 적용되는 등급 개념 생각하면 되니까 4번에서 크게 부담되지 않았을 겁니다. 4번 문제도 너무 허무했지, 그지? 4번도 보면 윌슨의 규제 정치에서 제가 사례형 문제 나올 때 빨리 풀기 위해서 규제를 가하게 되면 규제로 인한 희생자, 비용 부담자가 있고 규제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편익 수혜자가 있게 되는데 그 비용 부담자, 편익 수혜자가 동질적이니 이질적이니 특정, 불특정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그냥 비용 부담자가 소수이냐 다수에게 분산되냐 편익 수혜자가 소수이냐 다수에게 분산되냐 가지고서 유형을 구분하면 되고 소수하게 되면 각자 이익집단을 만들어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익집단 정치 다수하게 되면 일반 대중 모두 비용 부담자 모두 편익 수혜자 대중 정치 비용 부담자가 희생을 당하니까 저항하기 마련인데 그 저항해야 될 다수의 비용 부담자는 비용의 크기가 다수 여러 사람 n분의 1 쪼개지게 되면 한 명에게 돌아오는 비용 크기는 작게 느껴지게 되니 저항이 없네. 소수의 편익 수혜자는 큰 편익을 소수가 다 가져가게 되니 구성원은 큰 이익을 가져가겠네. 그래서 다수의 희생으로 소수가 고객처럼 대접받는 상황, 고객 정치 해가지고 우리 여기 이제 기업가 정치였죠. 역시 사례 공부 다 하면서 사례별로 또 특징 다 공부했는데 지금은 거기까지 안 들어가고 그냥 고객 정치 개념만 찾고 끝나버렸네. 그래서 4번도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빨리 풀 때 뭐 했지? 박스 안에서 비용 동그라미, 다수 동그라미, 편익 동그라미, 소수 동그라미 그러면 다수의 비용 부담 희생으로 소수가 이익을 가져가는 고객 정치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밑에 그 제가 넣어놓은 문제처럼 요 정치 상황 찾은 다음에 그 정치 상황별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까지 더 훨씬 깊이 공부를 했는데 문제는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깊이 공부하기 좀 아쉽죠. 그죠?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과정이론, 내용이론 분리하는 거 많이 풀어봤고 브룸의 기대이론, 아담스의 공정성, 로크의 목표설정 이론 다 과정이론이고 엘더퍼나 맥그리거는 내용이론, 욕구이론 되는 거죠. 밑에 우리가 풀어봤던 1월 19일에 풀어봤던 문제도 보면 박스 안에 맥그리거나 로크, 브룸 다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계속 뭐 세고 분리하는 거 하는 건데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끝나겠고 6번이 보시면 기존에 이제 기출문제 밖에서 나온 문제는 어찌 보면 6번 유일한 문제야. 그래서 다 기출문제 물론 이제 9급 범위 위에 기출문제 있긴 하지만 기출문제에서 다 나온 거고 6번만이 기출문제 외에서 나온 문제인데 우리 풀어봤던 거야. 제가 지방자치법 개정돼 가지고 이제 개정된 내용이 시험 나올 건데 그 중에서 제가 우선순위 1순위를 꼽았던 것은 주민감사 청구랑 조례의 재정 개정 폐지 청구. 그 다음에 2순위가 기관 구성 변화랑 세 번째가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설명했었죠.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흔히 광역단체라고 부르는 시도, 그리고 기초단체라고 부르는 시군, 자치구를 의미하는 구가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특별한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특별한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자치단체니까, 자치하는 단체니까 둘 다 자치권이 있다. 그런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권리는 사람만이 가진다 그랬죠. 그래서 권리 의무 주체가 되려면 사람이어야 해. 근데 그 사람은 우리처럼 태어날 때부터 자연 발생적인 자연인이 있고 원래는 사람이 아닌데 법에 의해서 사람의 자격을 부여할 수가 있다. 그걸 우리가 법인격을 부여한다 그랬는데, 법에 의해서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게 되면 인격을 가질 때 이제 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지방자치단체랑 특별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을 갖추고 있고 자치권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1번 지문이네. 6번에 1번, 6번에 2번. 6번 이거 보시면 특별 지방자치단체도 법인격 있다 얘기했었고, 그래서 대비되는 게 뭐였지? 특별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특별 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불과하니까 얘는 자치단체 아니죠. 자치권 없고, 그리고 한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불과하니까 법인격도 없다. 그래서 이거 비교해봤었고, 그런데 이런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기존에는 지방자치법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어서 이론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이론상에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도화 해버림에 따라서 우리가 이론상 배웠던 특별지방자치단체 개념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실정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되게 되니까 이걸 좁은 의미, 넓은 의미, 광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풀어봤어. 그래서 우리가 진도별 문제풀이 모의고사 할 때 요 법 개정 설명하면서 예전에 제가 조합 설명할 때 조합의 대표적인 예로 부산 김해 경전철 조합을 들어 설명을 했고, 이거 설명할 때 김해시, 부산시, 그런데 이제 김해 지역의 아파트 단지 신도시가 개발되게 되면서 잠은 김해시에서 자고 출근은 부산시에 있는 직장으로 출근한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두 지역을 이어갈 교통망을 확충하게 되면서 경전철을 도입한다. 그런데 이 경전철이 두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다 보니까 부산시가 일방적 운영하면 이 김해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해 주민의 의견과 충돌할 수 있고, 김해시가 운영하는 것도 부산시 지역에서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충돌 발생할 수 있으니 오로지 경전철에 있어서만큼은 이 경전철 조합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서 경전철 운영만큼은 조합이 자치권을 가지면서 경전철만을 운영하게 된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던 조합 이외에 이제 특별한 지방자치단체를 별개로 만들 수 있게끔 새롭게 법 규정을 만들었고, 그럼 이제 이런 조합 형태가 아니라 부산시, 김해시에서 이런 경실 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지방자치단체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만들게 되면 부산시, 김해시가 힘을 합해서 만들게 되면 부산시의 지역의 중요한 문제를 의사결정하는 부산시 의회, 지방의회 의원과 김해시 지방의회 의원이 별도로 만들어진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장도 개임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답은 4번인데 밑에 제가 냈던 문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올해 3월 2일날 딱 한 달 전이네. 오늘 시험 보기 딱 한 달 전에 제가 단원별 문제 풀이할 때 21에 17번에서 보시면 17번에 보시면 특별지방자치단체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보시면 독자적 법인격 가진다. 그게 지금 6번에 2번에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낸 문제는 저는 거꾸로 냈어. 저는 17번에 3번 보시면 거기 이제 음영 들어간 박스에 보시면 제가 낸 문제 보시면 17번에 3번에서 저는 지방의회 의원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을 겸할 수
있는데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틀리게 내고 4번에서 장도 겸할 수 있는 것은 맞게끔 시험 냈었거든. 근데 오늘 나온 우리 기출 문제는 뭐야? 기출 문제는 6번에 3번 보시면 저랑 반대로 이제 시험 문제는 지방의회 의원이 겸할 수 있는 건 맞게 처리해주고 6번에 4번에서 장이 겸할 수 있는데 그걸 없다라고 해가지고 틀리게 시험 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해가지고 특별한 지방자치단체 만들게 되면 원래 있던 김해시장, 부산시장 중에 누군가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임할 수 있고 원래 있던 김해시 의원, 부산시 의원이 지방의회 의원, 특별지방자치단체 의원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도 의회도 겸임할 수 있는데 나는 모의고사 문제에서 장은 겸임할 수 있고 의회는 겸임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틀렸다. 이게 답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내가 테스트 했었고 여러분들을 오늘 나온 시험 문제는 반대로 장이 겸임할 수 있는 건 맞고 의회가 겸임할 수 있는 건 맞고 장이 겸임할 수 있는 부분을 아니라고 해가지고 틀렸다. 이게 답이다.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두 부분이 저도 답되게 물어봤던 건데 그 부분 가지고 이제 시험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 6번 문제만 오늘 쳤던 수 문제 중에서 기존에 기출 문제 나오지 않은 문제는 6분 문제 한 문제 되는 건데 모의고사 저하고 같이 풀어보신 분들은 풀어본 문제니까 맞추고 왔겠지, 그지? 100점 받아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자, 7번 가봅시다. 나카무라 스모르는 우리가 많이 보던 거잖아, 그지? 그래서 시험 잘 나오는 거니까 제가 시험 직전에 뭐 우선순위 특강도 했고 여러 번 시험 풀어본 건데 정책 결정, 정책 집행으로 넘어갔을 때 하향적 집행은 정책 결정자가 결정한 내용 그대로 집행해라. 그래야 성공적인 사회 문제 해결될 거다 말하고 있었고 상향적인 집행은 아니야. 정책 집행 담당자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결정자의 역할은 어디까지고 집행자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 나카무라 스모르드의 모형은 이름 가지고 장난 안 치니까 이름이 잘 기억 안 되면 일단 고지협재관이라고 첫 글자 가지고 기억을 해두고 5개 모형인데 가운데 있는 협상형을 중심에 두고서 뭐라 그랬지? 힘위의 대각선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위에 있는 모형일수록 정책 결정자가 주도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집행자 힘이 커진다. 이게 있었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협상형 가게 되면 협상형은 일단은 정책 결정자가 정책을 결정한다. 그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을 목표 설정. 그래서 목표를 결정하면 결정자가 결정한 목표와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에 대해서 집행자와 협상을 통해서 최종 확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럼 이 가운데보다 위에 있는 두 가지 모형은 결정자 힘이 세네. 그래서 고전적 기술자형도 지시적 유의명도 일단 목표는 결정자 힘이 세니까 결정자가 구체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해놓으면 제일 위에 있는 고전적 기술자형에서는 집행자는 기술적인 수단, 비용 편익 분석에서 뭐가 더 나은 정책인가 기술적인 수단만을 선택할 뿐이고 지시적 유의명 내려오게 되면 이제 집행을 위한 권한이 커져서 기술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권력작용 같은 행정적 수단까지 집행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조심할 거는 제가 뭐라고 한겠냐면 이 집행자의 힘이 커지는 게 어디까지나 수단 선택에서 힘이 커져서 기술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수단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힘이 커지는 거고 목표만큼은 결정자가 정한다 그랬어. 목표만큼은 그게 답이야. 7번에 4번 지시적 유의명이 고지협재관의 지시적 유의명 4번 지문 지시적 유의명은 결정자가 구체적으로 목표와 수단을 정하면 집행자는 대상 집단과 협상한다. 말이 이상한데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은 맞지만 수단 선택에서는 뭐야? 집행자의 권한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수단 선택에 있어서만큼은 집행자의 힘이 커져서 집행자가 비용 편익 분석에서 더 나은 대안 무엇인가 기술적인 수단도 고르고
주체작용 같은 권력적 작용까지 행정수단까지 선택할 수 있는 게 집행자의 힘인데 이 수단까지 결정자가 다 정해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재량적 실험 과정되게 되면 결정자가 목표를 정하긴 정하지만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목표 결정에 끝나면 그 일반적 추상적인 것을 집행자가 목표를 구체화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관료적 기업 과형하게 되면 이제 집행자가 좌지우지해. 집행자가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결정한 다음에 집행자가 세운 목표가 결정자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게끔 설득하게 되고 관료적 기업 과형에서 결정자는 설득당하는 것밖에 없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협상형에서 협상은 결정자와 집행자가 협상을 하는 거지 정책의 상대방과 협상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지? 그래서 4번 질문에서 더더욱이 정책 대상 집단 정책 상대방 아니야. 정책의 상대방인 시민들과 협상하는 건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죠. 그죠? 결정자가 정한 다음에 집행자랑 협상하면 협상형. 집행자가 정한 다음에 결정자를 설득하는 걸 협상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또 집행자, 결정자 협상할 때 집행자 결정한 다음에 협상하러 가게 되면 관리적 기업가 형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에 재량적 실험형, 3번에 관리적 기업가 형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낸 문제도 밑에 보면 1월 26일에 풀어봤던 20번 문제가 있는데 거기도 이번에 보시면 이제 협상형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넣고 있는데 이 협상형에서 협상은 결정자랑 집행자랑 협상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7번에 4번에서 또 정책의 상대방과 협상한다는 말도 맞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7번 문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8번으로 넘어가서 MBO가 뭐처럼 시험 났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시험은 BSC나 TQM 위주로 나온다 말을 하면서 하지만 MBO를 공부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MBO의 한계 상황에서 BSC가 나오게 되니 또 TQM도 MBO랑 비교를 하게 되니 BSC나 TQM 문제 나왔을 때 답을 빨리 찾으려면 TQM, BSC 다 풀려면은 MBO를 알고 있어야 된다 얘기했었고 그렇게 이제 MBO 설명할 때 맨날 LG전자 가지고 제가 전화기 파는 거 설명했었죠. MBO라는 게 매니지먼트, 조직을 관리하는데 by objectivity, 목표에 의한 관리니까 일단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을 하고 결과를 평가해서 목표 달성했네 성과급 줄게 피드백 완료하고 다음 기간에 대한 목표 다시 또 수립되게 되고 넘어가는 거죠. 그때 이렇게 말했었죠. LG전자에서 전화기를 파는데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몇 대 팔아와 이게 아니라 최하 레벨의 관리자 동작 지점장 K는 부하 직원 A, B, C, D에게 야 전화기 몇 대 팔 수 있겠냐 각자 도전적인 목표를 세워와라 도전할 만하네 하면 동작 지점의 목표 관악 지점, 구로 지점 다 합하게 되면 서울본부의 목표 서울본부, 경기본부, 강원도본부 다 합하게 되면 LG전자 조직 전체 목표가 나오게 되어서 MBO의 가장 큰 특징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죠. 일방적으로 전화기 몇 대 팔래 지시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면서 목표가 세워지기 때문에 MBO는 상향적 관리. 그 말은 목표를 수립할 때 구성원의 참여가 이루어지니까 민주적이면서 Y론 관점의 조직 관리. 지금 8번에 기획본이죠. 부하와 상사의 참여서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하의 참여가 이루어지니까 기획본은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목표를 제가 이렇게 말했죠. 길어야 1년이라고. 그래서 이 목표 달성했는지를 평가한 다음에 목표 달성했네. 그에 따라서 성과급 지급, 그 다음에 승진, 보수를 좌우하게 되는데 목표가 10년짜리 목표면 10년 동안 보수 인상이 없나? 성과평가를 못하는데 그래서 길어야 1년에 단기적이면서 목표를 100% 했다 110% 했다 계량적이면서 측정 가능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MBO에 있어서는 장기적이다 질적이다 가치 판단적이다 이런 목표는 적어도 MBO하고는 맞지가 않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는 공익 같은 목표가 질적, 추상적이다 보니까 공공 부분 MBO 도입은 한계가 있다 말하게 됩니다. 니은번 틀렸네. 니은번에서 중장기 목표를 단기 목표보다 강조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 목표를 선호하고 장기적 목표랑 어울리지 않는 거죠. 미음번 뭡니까? 정성적, 주관적인 게 아니라 계량적이라는 것이 정량적, 그리고 뭐다? 측정 가능한, 눈에 보이는 객관적 목표를 추구하는 거죠. 정성적이라는 것은 질적인 성격에 해당하게 됩니다. 양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미음번 틀렸죠. 디귿번, 제가 왜 미음을 해놨지? 리을번 틀렸죠. 리을번. 그래서 거기 그래서 제 미음이라고 돼 있는 게 이 리을인데 제가 이걸 타이핑을 잘못했네요. 자, 그래서 이제 니은 리을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디귿번은 뭐냐면, 그래서 1년 동안 전화기를 1000대 팔아보겠습니다라고 D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목표를 1년 동안 유지할 수 있을 때 뭐가 된다? 1년 뒤에 너 전화기 몇 대 팔았냐? 1100대. 목표를 110% 달성했네. 성과급 줄게 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기적일 수밖에 없는 게 환경 변화로 인해 가지고 기존 목표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평가할 수가 없어. 그래서 더더욱이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디귿번에서 안정적 상황에서 목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때 활용할 수 있죠. 그죠? 1월 19일에 풀어봤던 밑에 참고 문제 보시면 거기 제가 1번에 상향적이다, 2번에 단기적이다 적어놨죠. 계량적이다. 제가 풀어봤던 문제에서 상향적, 계량적, 단기적 이런 말들이 지금 니은번에도 있고 그러니까 리을번이 돼야 될 미음번에도 있고 하는 거죠. 그죠? 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립 기준 했는데 우리가 2022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이 국회 의결을 통해 확정돼야 되죠.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성립된 예산이 본회예산. 그 본회예산 성립되어서 잘 쓰고 있던 중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회계연도 본회예산 집행하던 중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해서 변동하게 되면 추가해서 바르게 고쳤다. 추가 경정예산. 그런데 이 본회예산이 성립되기 위해서 국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게 되는데 30일 전까지 의결하려면은 그 전까지 심사할 시간이 필요하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제출한 다음에 본회의산 성립되기 전에 뭔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 수정 예산. 그래서 수정 예산이 본회의산보다 앞에, 본회의산 나온 다음에 뒤에 추가경 예산 되니까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죠?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번 행정이론의 발달 순서인데 한번 순서 맞추는 것도 많이 해봤죠. 기획번 네트워크 하는 순간 뉴거버넌스 90년대. 님번 공공선택이론 만든 오스롬의 논문 이름이 미국 행정학의 지적인 위기, 거기 합리적 경제적 인간 보는 순간 70년대 공공선택이론. 디귿번 정치는 결정, 행정은 집행, 둘은 다른 거야. 1920년대 행정관리론. 주로 굿노의 표현이겠네요. 여기는 1번 왈도는 행태주의 이후에 신행정학을 통해서 소용돌이의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거죠. 밑에 제가 냈던 문제도 보면은 그렇게 이제 뭐 니은번에 공공선택 이론 같은 거 넣어가지고 순서 맞추는 문제 풀어본 적이 있으니까 늘 뭐 대처가 될 거라고 봅니다. 해설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한 해설이 이제 좀 잘못된 게 들어가 있는데 일단 뭐 마무리 짓고 11번 예산 집행의 통제 방안, 신축성 확보 방안. 요거는 이렇게 짧게 딱 문제 내면 너무 문제가 단순해가지고 문제풀이 할 때 훈련이 안 되니까 훨씬 어렵게 풀어봤었는데 기출 문제 많이 있던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배정, 재배정은 통제 방안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11번 문제도 기출 문제 등을 통해서 충분히 풀어본 문제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2번 가보겠습니다. 정부 간 변촌도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1929년 대공황을 계기로 시장 실패를 인식하게 되고, 이런 시장 실패가 벌어지게 되자 시장 실패 이전의 패러다임이었던 근대 입헌 국가의
작은 국가, 작고 값싼 정부를 지향하면서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을 강조하던 패러다임은 이제 행정국가화되면서 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크고 강한 정부로 넘어가게 되고, 이런 패러다임 변화에는 항상 사상적인 뒷받침이 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한 근대일본 국가는 행정국가가 되게 되면서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정부가 시장에 관여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행정국가의 또 다른 이름이었던 복지국가 정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부가 돈이 없네 1970년대 복지국가의 재정 위기와 스태그플레이션 문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된 상황 속에서 정부 실패를 인식하게 되고, 정부 실패 이후에 새로운 패러다임인 신행정국가는 다시 정부 역할을 줄이면서 시장을 활용한다. 그래서 이제 정부 실패 이전 패러다임이 복지국가, 정부 실패 이후에는 신공공관리론 개혁을 하면서 기업가적 정부 운영, 기업주의 국가가 등장하게 되고, 이런 패러다임은 다시 시장을 활용하면서 작은 정부를 추구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론적 뒷받침이 뭐가 됩니까?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사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물어봤네. 그래서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죠. 12번에 4번. 하이에크 노예의 길, 정부 실패를 비판하면서 작은 정부 추구, 시장 기능 활용을 강조하죠. 해설지 12페이지 가보시면 제가 1월 5일에 냈던 문제 보시면 거기 똑같이 20번에 3번에서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여긴 작은 정부가 해야 되는데 그게 복지국가라고 말하니까 틀렸죠. 그죠? 그래서 해설에서 제가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 추구한다라고 해설 적어놨죠. 그죠? 풀어본 문제 되겠고, 13번 가볼까? 징계할 게 많이 했죠. 정직은 뭐야? 정직은 징계위원회에서 1개월에서 3개월 사이 기간 정해주게 되면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직무가 정지되니까 출근할 수가 없고, 일 안 했으니까 보수의 전액을 삭감한다. 예전에는 보수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일부 주던 거를 전액 삭감으로 바꿔버린 게 16년도부터. 그래서 이제 16년 이후에 시험 좀 나왔다 얘기했었던 건데, 이번 똑같이 물어봤네요. 그죠? 13번 답은 많이 풀어본 내용에서 해결되겠고, 자 14번 가볼까요? 14번 립스키의 일선관료제는 경찰관, 소방관, 사회복지공무원 같은 일선 현장에서 시민과 얼굴 맞대고 일하는 관료는 소방관이 불 끄러 들어가고 경찰관이 범인을 쫓는 그 과정은 법으로 이렇게 행동이라고 딱 정형화할 수가 없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관료가 일선 현장에 있는 집행 담당자가 재량을 발휘해서 결정자가 시킨 대로 집행하지 않고 자신의 재량을 발휘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법적 구조와 정책 내용을 법에다가 딱 집어넣는 순간 재량을 통제하게 되는데, 일선 관료의 업무 상황은 그렇게 법적으로 구조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상황이 벌어진다. 다양한 상황이. 그래서 14번에 4번 단순하고 정형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업무 환경은 다양한 상황, 복잡한 상황이 벌어진다. 정형화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 답은 뭐 4번 되겠습니다. 15번 가볼까요? 의사결정 모형 15번에 1번 최종 모형이 초합리성. 그래서 정책결정자의 직관, 영감 같은 거 활용하는 거죠. 15번에 2번 쓰레기통 모형이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의사결정, 정상적인 권위구조, 의사결정 규칙이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 15번에 3번 점증 모형을 주장한 찰스 린드블룸은 점증 모형을 주장하면서 점증 모형이 최고시다 말하는 사람들은 현실에서 실현 가능성의 제약 때문에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점증 모형 정책 결정 벌어지지만, 동시에 뭐가 된다? 이 점증 모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형이야말로 최고시다, 바람직한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3번 지문에서 점증 모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실의 정책 결정이 점증 모형인지 않느냐, 이게 합리 모형보다 더 좋지 않냐, 더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입장을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이게 맞다고 하는 거고. 15번에 4번 회사 모형은 뭐라 그랬었지? 단기적인 환류에 의존하게 되죠. 그래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틀린 말이다. 그죠? 그래서 밑에 우리 회사 모형 문제제가 요거 1월 26일에 풀어봤던 밑에 12의 6번 문제 보면, 제가 여기서도 회사 모형 내용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면서 6번에 3번 뭐라고?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수립한다. 땡! 회사 모형은
단기적인 환류 유지한다. 그래서 장기적 아니라고 했는데 이 답이잖아. 지금 15번에 틀린 거 찾는 건데 15번 답이 4번인데 지금 풀어봤던 문제 밑에 있는 6번에 3번 답이 똑같잖아. 그지?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 환류 유지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만족 모형이라는 것이 정치 결정자가 두뇌 한계 때문에 그럭저럭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의사결정을 한다 얘기했더니 만족의 수준이 사람마다 다르니 그런 만족 결정은 개인 차원의 의사결정에는 적용될 수 있어도 조직의 의사결정에는 적용되지 못한다 라고 비판을 하니까 만족 모형 만든 사이먼 마치가 만족 모형을 조직이나 회사 차원의 의사결정에 적용을 했죠. 조직 모형, 회사 모형. 그 회사 모형에서 뭐가 나오게 됩니까? 만족 모형의 연장이니까 환경 변화의 대응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보다는 단기적인 환류. 일단 정책을 도입하고 상황에 맞춰서 적용해보고 고쳐나가고 하는 단기적 환류 유지한다. 16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6번 보시면 공무원은 공익을 위해 일을 해야 되는데 역관주의 해봤더니 자신을 임명해준 대통령에게 충성을 바치면서 특정 정당의 이익을 지향하고 있더라. 안 되겠는데. 그래서 공무원에게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서 특정 정당을 위해 일하지 말고 공익을 위해 일해라. 이렇게 정치적 중립을 주장하는 근거, 주장하는 이유라고 했는데 정치적 중립의 정당화 근거, 정치적 중립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곧 정치적 중립의 이유가 되는 건데 16번에 1번 역관주의 피해 극복, 안정성, 전문성 제고. 16번에 2번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해서 공평무사하게. 3번 이렇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되면 뭐랑 같이 갑니까? 신분무장 같이 가면서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지 공직의 계속성, 지속성을 제고할 수 있는데 그 앞이 틀린 거야. 뭐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침해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게 공무원에게 정치적인 권리들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어. 그런데 정치적 중립을 요구할수록 공무원의 그런 정치적인 권리 행사는 제약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적 중립을 더욱더 강하게 요구할수록 공무원의 어떤 정치적인 국민으로 누릴 정치적 권리들이 그만큼 제약받게 되는 거니까 정치적 중립이 강화될수록 정치적 기본권 제약되니까 정치적 기본권을 강화하려면은 정치적인 중립을 정당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3번 답이 됩니다. 4번에서 공명선거에 기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강화하겠다. 공무원도 정치적 권리를 더 강하게 누려라 라고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정치적 중립은 침해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밑에 제가 2월 16일에 냈던 문제도 보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물어봤고 해설해 보시면 1번의 화살표에서 제가 뭐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적 기본권을 오히려 강화하려고 하면 중립이 침해될 수 있는지 오히려 위험이 있는 거니까 답 거기서 나오게 되겠고 제가 그런 말 했었죠. 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문제는 5년에 한 번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꼭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나온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거 봐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예년 같으면은 안 풀어봐도 될 주제지만 올해는 대선이 있으니까 풀어봐야 될 문제다 얘기했는데 나왔잖아, 그지? 그래서 오늘 좀 맞춰가고 있는 것 같아. 17번 가볼까? 지방교부세는 17번에 1번. 지방교부세를 구성하고 있는 게 17번에 2번.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서방화된 교부세인데 이때 보통교부세를 가지고서 지방교부세 성격 파악할 때 보통교부세가 뭐였지? 기준연도에, 재정에, 수요, 필요한 데 대비 수입,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모자란 단체에게만 지급한다. 그러면 모자란 단체는 국가한테 돈 받아가지고 살림살이하고 부족함 없는 단체는 자기 힘으로 살림살이 하게 되면 재정 격차에서 자치단체 간의 재정 형평성 확보에 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번에 1번, 2번 다 맞는 말이고 그때 3번에 보시면 신청을 하면 그에 맞춰서 금액을 지급하고 이걸 지급하기 위해서 각 중앙관서에 일반에게 특별에게 반영되어 있는 것은 보조금입니다. 보시면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환경부의 일반에게 돈이 나오는 거야. 우리 지금 지방교부세 같이 거기 4번에도 있는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를 걷어가지고서 그 세금을 낸 해당 지역별로 해당 금액을 그대로 다시 내려보내주는 게 부동산교부세인데 이런 거는 신청해 받는 게 아니라 세금이 걷어지게 되면 바로 내려보내주기 때문에 신청주랑 상관이 없이 지급합니다. 또 특별교부세 마찬가지인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특히 신천지 사태 이후에 코로나 환자가 급증했었던 초기에 대구시에다가 정부가
특별교부세 100억 원 지급합니다. 그거는 지방이 신청하면 주는 게 아니라 판단해가지고 신청해 지급할 수도 있고 신청하지 않았지만 해당 지역에서 돈이 필요하겠는데 중앙정부 자체 판단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3번에 있는 신청주의 원칙으로 하면서 각 중앙간서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그 중앙간서의 일반에게나 특별에게서 지방으로 보내주는 것은 국고보조금이고 지방교부세랑 대비되는 거죠. 근데 이 3번 지문 읽으면서 이건 보조금인데라는 게 생각이 대부분 안 났을 거야. 안 났어도 1번, 2번, 4번 틀릴 게 없잖아. 지방교부세 우리가 중요한 주니까 많이 풀어봤고 쳐내고 나면 남은 게 뭐 3번밖에 없는 거죠. 틀릴 거 없는 거다, 그지? 18번 가보시면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 우리 많이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1번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하는 거지 공공기관과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정책 등에 대해서 시행하니까 공공기관 들어가서 틀린 거 돼버렸고 나머지 틀릴 거 없고 19번 요거도 제가 원래 이제 7급 레벨에 물어봤던 건데 그래서 국가직 7급에 나왔던 건데 이것도 하자라고 해가지고 사실 9급 수업에 다 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풀이도 했었고 중앙정부의 결산보고상 재무제표는 재정 상태표, 재정 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그래서 오늘 2021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그날 현재 지갑속 상태, 그날 현재 국가의 금고속 상태 재정 상태표. 지난 한 회계연도 동안 재정 운영한 결과라서 재정 운영표. 재정 운영 결과 수익이 발생했다. 지갑 속에 있는 재정 상태표상 순자산과 결합해서 지난 1년 동안에 순자산의 변동 내역 정리한 순자산 변동표. 이 세 가지는 다 발생주의 복식 보기 방식, 즉 발생주의로 기록한다 얘기했었죠. 거기 2월 23일에 제가 진도별에서 재무행정 파트 진도별 문제 풀면서 풀었던 문제에서 보면 10번에 3번에서 국가결산 보고서에 포함되는 중앙정부 재무제표는 재정 상태표, 재정 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구성된다 라고 했던 거이 그대로 지금 나온 거네. 그래서 10번에 3번 지문 봤던 게 그대로 10번 나온 거죠. 그죠? 마지막 20번은 전자정보법. 여기서는 전에 이제 제가 요즘의 패러다임은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가 하기 때문에 AI, CBMB 중요하다. AI, CBMB, 멀지 A, 인공지능 AI, IoT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블록체인 등 개념 중요하고 과거에 이제 주로 물어보던 개념들은 나오면 정보기술 아키텍처밖에 없다. 모르면 정보기술 아키텍처 찍는 거죠. 그래서 20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밑에 보시면 똑같은 문제가 19년도 국회 8급 문제입니다. 그 해설지 20페이지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제 기출 얽혀에 있는 문제는 19년 국회 8급에 딱 한번 나왔던 문제고 답이 똑같죠. 문제 똑같잖아. 지금 같은 문제야 그대로. 박스 내가지고 박스 안에 보니까 설명 나와 있는 게 그대로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7급 문제나 국회 8급 이런 문제도 9급 시험에서도 풀어봐야 될 건 풀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게 지금 한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출 문제 풀이 한 학생들은 다 틀리지 않게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순간적으로 좀 시험장에서 저는 행정학만 딱 해설하니까 총평을 해보자면 저는 행정학만 하니까 여러분은 5과목 하니까 훨씬 더 힘들게 하잖아. 그래서 나는 국어 영어 혹사 하지 않으니까 행정만 딱 보니까 봤을 때 100점 맞아야 됩니다. 이번 시험은 100점 맞아야 되고 이제 순간적으로 딱 시험에서 봤는데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좀 틀린 답을 체크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95점 받아야 되고 20번 같은 문제도 사실 이렇게 시험 나오면 1, 3, 4번은 찍을 게 아니야. 1, 3, 4번은 물어볼 게 없어. 그런 개념을 시험에서 왜 물어봐? 안 물어보지. 그래서 20번도 찍어도 2번 찍어야 되는 거고 앞에 또 문제 풀다 보면은 조금 뭐 좀 당황스럽게 봤을 문제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한번 다 풀어본 거야. 지금 여기는 오늘은 20개 문제 중에서 기존의 기출 문제 밖에서 나온 문제는 앞에 언급했던 특별지방자치단체 문제밖에 없는데 저하고 컬이 따라왔으면은 문제 풀어본 거란 말이야. 답이 똑같았잖아. 문제에서 풀어본 거랑. 그래서 그거 맞췄어야 되는 거고 20번 문제 정부기술 아키텍처도 기출 문제 풀어본 사람들은 여기 이제 풀어봤었으니까 또 찍어도 이번 찍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울 만한 문제가 또 뭐가 있겠습니까? 뭐 공무원의 정책 중립 이런 것들도 올해 시험 나온다고 했던 거고 문장 읽고 이제 풀면 되는 건데 정책 중립 문제도 순간 그 지문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 헷갈릴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 정도가 이제 좀 중급 문제고 나머지는 다 난이도 하고 난이도 상이 없어. 그래서 이제 난이도 상에서 뭔가 틀리고 들어가는 변별력 있는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없어가지고 좀 허무하죠. 저 입장이 좀 허무합니다. 좀 여러분 기내 이렇게 공부시켰나 싶기도 하고 좀 허무한데 난이도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 수준이니까 실수 하나 한다 쳐도 95점. 그다음에 합격권은 100점, 95점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제 조정 점수 제도가 사라지게 되고 행정학을 공부한 학생들이 전부 다 잘 받아야 되니까 교수님들이 좀 시험 쉽게 좀 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쉽게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또 지방직도 쉬운 건 아니니까 방심하면 안 되고, 뭐 국가직 시험이 인생의 목표인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또 국가직보다 지방직이 더 목표인 친구들이 더 많으니까 오늘 국가직 시험 본 거 가지고서 좀 이제 뭐랄까 좀 방심하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이 정도 나오면은 점수 잘 받으면 되는 거네라고 자신감을 갖고 공부를 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 방심하면 안 되고 지방직도 뭐 이렇게 쉽게 나는 보장 없으니까 방심하지 말고 남은 기간도 준비 잘 해가지고 가면 되겠고, 커리큘럼 잘 따라오면서 뭐 포기만 하지 않으면 이제 90분 100점 받는 시험이니까 포기하지 맙시다. 그래서 지방직이 이제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도 포기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충분히 점수 받을 수 있어서 행정하기 좀 어렵고 양이 많으니까 공부하다가 지치고 포기하는 경우 많은데, 포기하지 않고 문제들 제가 같이 문제 풀어봤던 주제들 그대로 정리를 잘 하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같이 가봅시다. 자, 오늘 해설 여기까지 하고 뭐 좀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